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패널들과 진행자의 혼을 담아 술술 풀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이 스픽서 그리고 또 대구 스픽서와 함께합니다. 송국근의 혼술과 스픽서, 대구 스픽서와 함께하는데 지금 대구 스픽서는 대구 경북의 현안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매주 목요일 날 12시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죠. 송국근의 혼술타임. 지난주에 이어서 제 바로 옆에 송원재 TV 대표는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계신 분이 김경구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전 서울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철현 서울시 의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 동안 열심히 정치판을 세 분이 다 들여다보셨는데 우선 오늘은 먼저 2주의 그 베스트 정치인, 월스트 정치인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 보도판에 그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이 지난 한 주에는 여러 가지 또 정치권의 일들이 있었죠.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가 있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도 여전했습니다. 최고조에 달했죠. 그리고 민주당은 친명, 비명 나눠서 지금 내홍을 벌이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를 해서 그것에 대한 또 찬반 논쟁이 일어난 지난 한 주였습니다. 자, 베스트 정치인, 워스트 정치인 누군지 같이 들어주시죠. 자, 우리 송원재 그 대표께서는 김기현, 윤미향. 예, 먼저 설명을 좀 주시죠. 김기현은 뭐 당 대표가 된. 잠깐만요. 다른 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죠. 김기현, 윤미향, 윤석열, 윤미향. 윤미향. 그리고 그 박진, 한교안 전 총리. 예, 송원재 대표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이 된 것을 놓고 김기현 본인의 정치력을 보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김기현의 스타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길게 봐서 진정성이 있고 부지런하고 또 온화하고 이런 성격이어서 그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빛을 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윤미향이 지금 뭐 반일 정서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모두 반일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윤미향은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답은 뭐 꼭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행령 사건도 있었고 횡령 유죄 판결을 받은 유죄 판결을 받았죠. 예, 그리고 우리 김경국 그 본부장께서는 그 베스트 윤석열 대통령, 월스트는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또 2위를 했는데 왜 월스트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내놓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손해가 사실 정치적 손해가 보는 것은 뭐 불을 보듯 하죠. 그리고 야당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올까 이 부분도 뭐 너무 명확한 거고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생각해서 정치적 손해나 이런 계산 없이 그냥 정말로 양국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그런 해법을 내놓았는데 이건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했는 말이 있죠. 언젠가 해야 되고 누군가 해야 된다면 지금 내가 하겠다. 이 말이 저는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지율 1%가 나와도 한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은 국민 감정상 볼 때 불편한 점이 있는 해법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그 추진력도 일단 사주고 싶고요. 자, 안철수. 그리고 월스트는 안철수를 정해. 저도 사실은 우리 송 본부장, 송 대표처럼 윤미향 의원을 결정했다가 안철수 의원으로 바꿨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실패는 사실은 예견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죠.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이 공수처라는 게 어떤 단체입니까? 자, 이제 검수완박 과정에서 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수사기관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대통령실 수석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공수처가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해야 되겠죠. 이 수사를 하면 과연 민주당에서 또 어떤 공격을 해올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지도자급 정치인이라면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했다, 안 좋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뭐 울산 김기현 그 대표의 울산 땅 문제도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빌미를 줬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월스트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준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 김철현 의원께서는 예, 저도 뭐 우리 옆에 있는 김경국 본부장님하고 조금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요. 일단 저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 이 박진 의원 한 게 박진 뭐 외교부 장관이 사선 국회의원이면서 현직 외교부 장관입니다. 사실 이번 주가 사실은 우리 강제징용 해법을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강하게 시도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박진 의원은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부 장관으로서 이 한일 관계에 큰 매듭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국 외교의 지평도 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 중국에 대한 눈치 보기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갔을 때 혼술하는 그런 이제 취업도 당했는데 지금은 한국, 미국, 일본 이 삼각 트라이앵글 확실한 그 국가나 안보 동맹 속에서 새로운 이제 이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 지난번에 보면 우리 중국 코로나 심했을 때 그 제대로 검역 안 되니까 우리가 코로나 그 때문에 중국 비자를 먼저 거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진짜 한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 사건이다 이래 보고요. 또 하나는 그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이번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또 오늘 또 공식 유튜브 채널에 또 경선 부정 또 제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보니까 2020년도에 또 이제 그때 총선 때 경선 부정선거, 그다음 21년도에 국민의힘 우리 또 대통령 후보 또 경선 부정, 또 어제 또 다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번 전당대 경선 부정이 또 우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번 전당대회도 보면 사실 진흙탕 사움, 네거티브로 계속 가게 된 게 결국 울산의 땅 투기 의혹이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구체적 물증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또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보면 결선으로 가게 되면 또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가 또 이제 또 마지막 날 또 합동 기자회견 때 또 안철수 후보가 하는 그럼 정체성의 혼란도 또 겪고 있는 분이어서 이번에는 좀 최악의 좀 정치인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실망하는 그 보수 쪽에 유권자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것을 경선 부정까지 하면은 총선 부정은 그래도 상대가 이제 민주당이고 하니까 그렇게도 뭐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당 내부 문제, 당 경선까지 그렇게 부정으로 몰아가면은 당의 이 정체성이나 이거 자체를 좀 무시하는 게 되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제 치러진 국민의 전당대회 그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를 할 텐데 그 전에 저도 이 정치평론을 많이 하면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 분이 이 당 라인업을 그 예상을 하는데 정확도가 얼마나 될지 제가 반드시 짚어보겠다고 했는데 먼저 그때 하신 말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표의 4명 그리고 최고위원 8명 천년 대표 4명 나왔는데 일단 라인업을 지도부 라인업을 한번 짜 보시죠. 지금이 3월 9일이다. 3월 9일 날 조간신문에 자, 새 당 대표에는 누구? 대표 최고위원 4명 누구? 청년목 최고위원 1명 누구? 자, 이 지도부가 이것은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3월 9일 날 되면은 어느 분이 정말 이 성적표 그대로 나오죠. 이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분이 정말 정치 평론에 정통한지 다음 주에 제가 확인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김기현, 그다음에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이렇게 4명이고 최고위원 8명은 제가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라인업을 쓰셨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고 왜 그렇게 이렇게 짰는지도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먼저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조수진, 민영삼, 김재원, 김병민. 그 밑에는 누구죠? 장해찬. 김기현 다 똑같으시고 민영삼, 김재원, 조수진, 태용호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또는 김병민, 장해찬. 김기현, 민영삼, 김병민, 김재원, 조수진 대체로 비슷한데 우리 김경국 그 본부장만 약간 틀린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죠. 대표는 김기현이 확실합니까? 자, 보니까 좀 어떠세요? 맞췄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정치권에 오래 계시고 또 정치 취재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대부분은 다 맞았어요. 대부분은 다 맞췄고 그런데 90점 정도씩은 다 맞았습니다. 뭐 당대표나 청년 최고위원은 다 일치하셨고
그 다른 사람들도 거의 일치를 했는데 그래서 특징이 하나 발견되는 게 먼저 세 분이 다 민영삼 최고위원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영삼 그 후보는 이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어떤 때는 1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이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민영삼 후보를 선호를 했는데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책임 당원들은 민영삼 후보에게 표를 그다지 주지 않아서 이번에 탈락했습니다. 우리 송원재 대표께서도 민영삼이 2위 한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자, 탈락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번 이 책임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1인 1표제의 함정이었습니다. 한 표는 자기가 지지하는 이 최고위원을 뽑고 한 표는 이제 누구에게 줘야 소위 이준석 그 쪽에 그걸 피할 수 있겠느냐, 누가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걸 굉장히 고민한 결과로 이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1, 2위 순위가 바뀌고 민영삼이 떨어지고 이제 태용호가 되는 그렇죠. 이런 이변이 나왔습니다. 저는 민영삼 같은 경우에는 중도 나오기는 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당시 도우기도 했고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방송도 재밌게 잘합니다. 저도 유튜브 송원재 TV를 하고 있는데 같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기대 섞인 전망. 응원도 하고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겁니다. 요걸 지금 두 번째 표를 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민영삼 후보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예. 다음에 좋은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1인 2표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사실 민영삼 후보는 제하고 정치권에서 안 지 35년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민주당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30년을 민주당에 있었고 그런 관계로 이 책임 당원들은 좀 정치에 고관심층이죠.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민영삼 후보의 그 과거 그 민주당 경력 뭐 이것을 또 감안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영삼이 다 빠진 대신 민영삼 탈락한 대신 올라간 사람이 태용호입니다. 자, 태용호 후보가 될 거라고 유일하게 예측하신 우리 김경국 본부장. 아, 정말 정치부 기자 30년의 경력이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 왜 됐을까요? 저는 4.3 사건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 가서 이거 김일성 지령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약이 됐을까요? 저도 처음에 제주 4.3 관련 발언을 듣고는 저도 좀 오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간과했던 게 지금 이 전당대회가 보수 정당의 책임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전당대회다. 이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태용호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된 것은 사실은 보수 정당 당원들의 선택이 물론 이 1인 2표 득도 봤을 겁니다. 1인 2표 득도 봤을 건데 보수 당원 보수 정당의 책임 당원들 그냥 일반 우리가 앉아서 생각했던 그거하고 분명히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사실은 여론조사를 살짝 봤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여론조사를 살짝 봤는데 한번 태용호 의원이 꽤 높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지 성향을 보니까 TK 지역에서 굉장한 지지를 보냈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했었습니다. 예. TK 책임 당원이 이번에 한 전체 18% 정도 됐는데 TK가 또 투표율이 되게 많이 높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우리 김철현 의원께서는 순위를 지난주에 하셨죠. 1위 김재원, 2위 조수진, 3위 김병민, 4위 민영삼 이렇게 하셨는데 민영삼은 저희 세 분 다 틀렸었고 조수진, 김병민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김병민이 2위, 조수진 3위 했는데 1위로 김재원을 유일하게 꼽으셨어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가 만났을 때도 뭐 얼마 전에도 이렇게 상당히 지금 간당간당하다 한마디로 내가 탈락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위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예측을 하셨어요? 당연히 요거 8명의 최고위원들 중에서 유일한 영남 후보가 김전 전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책임 당원 수가 불어나고 영남권에 불어난 건 있지만 어쨌든 영남권에 한 표, 1인 2표니까 한 표 정도는 김전 전 의원이 흡수할 수가 있다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을 보면 인지도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인지도도 김재원 전 의원이 상당히 이제 방송 출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인지도도 굉장히 높았다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볼 때 유일하게 또 3선을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태영호 의원도 제가 명삼 후보로 제껴 들어간 거는 아무래도 태영호 의원이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영삼 아무래도 보수 유튜버보다 조금 더 당원들이 볼 때 조금 신뢰감을 주고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좀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난주 거로 복귀를 한 거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데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드리죠. 자,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사자성어, 고사성어, 속타 이런 걸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주시죠. 뭐 한자로 써서도 되고요. 사상 최고 투표율이 나왔죠. 이번에 55% 사상 최고의 투표율이 나왔고 또 윤심 논란이 많았습니다. 윤심 논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준석 재등장을 했죠. 이준석이 다시 등장을 해서 또 경선판을 휘젓고 다녔지만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소동도 있었고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논란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송원재 대표께서는 당심 윤심 한자를 좀 쓰시지. 김경국 본부장은 윤심 당심 민심은 물음표 쳤습니다. 당심 윤심 윤심 당심 같은 이야기인데 민심에는 물음표를 쳤었고 우리 김철현 의원께서는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이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그 말은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럼 적자 생존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뭐 좀 적자 생존이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야당 이제 5년을 끝내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질서 있는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 좀 정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처음에 우리가 이 당시 민심에서 1등했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서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본인이 정을 잘 못했으면서 자연스럽게 도태가 됐고요.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 2% 내지 3%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 환경의 변화를 아주 기민하게 잘 적응해 가면서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중간에 또 뭐 당심 후보였던, 당심 1위였던 그 유승민 후보 빠지고 난 다음에 당심 1위 후보로 또 나경원 전 의원이었는데 나경원 전 의원조차도 새로운 대통령실의 구상 또는 새로운 당과 어떤 대통령실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정치적으로 오판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도 이 새로운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만들어진 이 정치 환경에 적응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정치인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런 정치 환경에 아주 기민하게 잘 적응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적자 생존을 했습니다. 적자 생존인지 수능 생존인지 수능해야지 생존을 하는 건지 그 부분. 자 우리 수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우리 민심 저것은 김경국 본부장은 잠시 후에 하시고 민심 말고 지금 윤심 당심하신 송은재 대표. 제가 일단 이걸 한문으로 쓰면 너무 한자를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간단한 한자예요. 한글로 썼습니다. 적자 생존에서 설명을 해준 부분을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10개월을 본 겁니다. 지금 당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당원들이 윤석열 정부 10개월을 보면서 이 국정의 방향이 맞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면서 이재명의 저 사법 비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공통적인 인식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윤심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우리 당정 분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꼭 당정 분리여만 되느냐, 이게 헌법이냐, 당정 융합도 필요한 것 아니냐 때로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정면으로. 그 부분에 당원들의 생각이 맞다. 당정 융합도 언제나 옳은 건 아니지만 당정 분리도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게 맞아떨어졌다.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대표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왜 당정 협의는 하면서 당정 분리를 이야기하느냐. 이 이야기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죠. 여기에 다시 민심의 물음표를 치신 김경국 본부장께서는 민심은 모른답니까? 윤심은 당심이지만. 일단 윤심 당심을 저는 윤심 당심으로 혀가 꼬이네. 윤심 당심으로 결정했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불협화음 이거는 더 이상 우리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당원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 것 같고요. 우리 그 앞전에
누굽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하고 좀 대척점에 서는 듯하면서 학습 효과 사실 많이 삐걱거리는데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 내지 뭐 반면 교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초반에서 정부와 여당 간의 불협화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당원들이 확실히 캐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심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여론조사하고는 좀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는 이번 선거 전당대회 결과에 약간 다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 당을 운영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데 당원들이 선택한다. 그건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당 운영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당원들만 보고 간다면 내년 총선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겠죠. 아마 뭐 새로 된 김기현 대표 잘 듣는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하니까 뭐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가 사실 어제 일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50% 넘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40% 중반대 나왔기 때문에 결선을 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책임당원,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은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초창기니까 윤심에 한번 힘을 실어줘 보자 그런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민심을 확보하기까지 연결될 거냐 그건 지금부터 이제 하기 나름이죠. 자, 그래서 지금 당심 윤심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번에 OX입니다. OX.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지도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50% 이상 좌우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좌우했다고 보시면 O, 아니라고 보시면 X인데 자, 들어주시죠. 당심은 윤심을 택했다. 그리고 지금 룰 변경까지 했죠. 그리고 나경원 그 불출마 이런 결과까지 나왔고 또 안철수 그 후보에게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자, 그러면 세 번 다 50% 이상 좌우했다. 자, 그러면 우리 송원재 대표께서는 100% 좌우했다고 보세요? 50% 이상? 저는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어떤 지구가 이번 경선은 구도 싸움이었다. 뭐 흔히 뭐 선거를 뭐 이 구도 인물 뭐 바람 이야기를 합니다. 구도 싸움이 80%였고 이 바람이 있었다면 윤석열 바람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기성 정치권이 아까 적자생존 말씀하시면서 김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를 통틀어서 지금 기성 정치권에서 전혀 윤석열식 스타일, 윤석열식 정치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난 경선 과정에서 모두 드러납니다. 모두 실패를 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서 드러났고 이 김기현 후보가 가장 그 중에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법 위반을 저지르지 않는 한계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또 그게 책임 당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른 두 분은 뭐 설명이 비슷할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뺏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비슷할 겁니다. 자, 이번에 이 보도판에 적으실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 당선자, 물론 김기현 당선자가 있고 4명의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이 있는데 당선자 외에 지금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번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든 다른 정치인이든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취한 인물이 있을 거다. 정치적 이해 타산을 따질 때 제3의 인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한번 적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 장악력을 지금 가세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볼 수도 있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었겠죠.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도 김장연대 해서 김기현 대표를 당선시키는 그런 뭐 조직력을 발휘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이준석 뭐 일단 폭망했지만 존재감을 가시하는 그 무대에 섰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안철수는 당에 뭐 안착을 했다. 천하람은 지명도를 높였다 이런 게 있는데 자 우선 우리 지금 말씀을 하신 분은 잠깐 계시고 그때 우리 김철현 그 의원부터 천하람. 저는 뭐 이번에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천하람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총선은 저 전남 순천에 가서 순천에서 지역 구도를 깨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정치적 명분을 갖고 있던 친구인데 이번에 아마 그 당대표 경선에 물론 이준석 아바타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 색깔을 제대로 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대표 경선이라고 하는 본선 무대에 진출했다는 만으로도 굉장히 본인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도 그때 불출마 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어떤 질서 정연한 그런 무기력함보다는 조금 이렇게 질서가 좀 엄성하지만 그러니까 무질서한 어떤 생명력을 보여준 그리고 국민의힘의 좀 미래가 어느 정도는 조금 기대가 된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분이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나름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얻은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경국 본부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있기 전까지 당에서 영향력이 좀 일부 상당 부분 제한됐었죠. 뭐 당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가 사사건건 시비도 걸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핵관들이 좀 앞장서서 또 비난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체제를 구축했죠. 이제 1년 남짓되어 가는데 지금부터는 당을 윤 대통령이 마음먹은 만큼 마음먹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윤석열 내지 반윤석열로까지 치달을 조짐을 보이던 이준석 전 대표계를 완전히 이제 제압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분간 당내에서 또 비주류라는 명칭은 있겠지만 사실상 비주류의 활동이 힘들지 않았나.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지금 당에 너무 똑같은 목소리만 내면 좀 당이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 부분은 잘 조절한다면 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큰 이득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정 운영에 일단 동력을 찾았고 또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윤심이 계속 작동을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만약에 1차에서 가만 못 얻었으면은 상당히 민망할 뻔했어요. 사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자, 우리 그 송은재 대표께서는 장제원. 저 마지막 토론회였죠. 토론회를 보는데 토론 내용 절반이 장제원 얘기였습니다. 그다음 천하람이 좀 전에 김 의원께서 좀 뭐 선전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천하람처럼 저렇게 정치적 자질이 없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데 이준석을 계속 끼고 이준석 그늘 밑에 있는 거예요. 전 선거를 국민의힘에서 천하람 같은 사람을 뭐 광주나 어디 순천이나 이런 데 공천하면 절대로 그 지역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자질이 완전히 바닥이다라는 거고요. 천하람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장제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장제원을 공격하려면 그럼 장제원하고 둘이서 여의도 그 밤에 앉아서 둘이서 이야기하면 될 일이지 전당대회로 왜 출마합니까? 장제원이 전당대회를 출마를 했습니까? 장제원이 한 이야기는 장제원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장제원이 윤핵관의 뭐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장제원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이 조금만이라도 잘못하고 윤심과 어긋나는 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용서하겠느냐. 실제로 2번, 3번에 걸쳐서 경고도 받고 거의 뭐 장제원의 수족이 다 잘려나간다라는 일까지 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제원이 본의 아니게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본의 아니게. 네. 지금 김철현 그 의원께서는 그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셨고 이번에 그래도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4강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우리 송은재 대표께서는 좀 왜 출마했는지 모르겠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어서 이것을 보도판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계 천하용인이라고 하죠. 천하용인이 받은 처참한 성적표 보고 느끼신 점은 무엇인지 뭐 사자성어로 적으셔도 됩니다. 한자로. 지금 이 네 사람의 성적표를 보면은 우선 천하람 후보는 그 14% 그러니까 15%가 한계라는 그것을 그대로 증명을 했고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그 이준석이라고 볼 수 있는 세 사람이 꼴찌에서 1, 2, 3등을 했습니다. 꼴찌가 정미경 후보인데 지금은 뭐 중립이라고 하지만은 한때 그 준석맘 이렇게까지 불렸습니다. 그리고 꼴찌에서 두 번째가 허은하 후보, 꼴찌에서 세 번째가 김용태 후보. 자, 이렇게 됐는데 왜 이것을 보고 느끼신 점을 보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주시죠. 자, 우리 그 김경국 본부장께서 이준석 장래 그리고 그 송은재 대표께서는 정치 자질 그리고 김철현 의원께서는 장명부터 실패
이준석의 핫풀이 정치로 변질됐다. 자, 김경국 본부장부터 이준석 장례가 암담해졌다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 아니었느냐. 당원들의 정치적 심판. 물론 제 말은 일반 국민들의 심판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당원들의 정치적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보통 이렇게 보면 한 15% 남짓 나왔는데 이번 세 이준석 그 지지 후보자들 여론 지지도가 거의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 정도 지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움츠고 뛸 수 있을까?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준 천하람과 이기인 두 사람 두 후보의 경우 물론 이준석 대표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거기까지도 못 갔겠지만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이준석의 아바타를 탈피하려는 요 노력을 약간이라도 보였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결과 그리고 만약에 지금보다 결과가 좀 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자신들이 자기 정치를 해나가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자기 미천을 좀 드러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망했다. 그리고 앞으로 좀 폭망 제기도 어려울 거다. 예. 예. 우리 김철현 대표께서는 장명을 잘못했다. 천하동인. 저도 이게 천하용인인데 저 천하동인하고 계속 헷갈려요. 천하동인은 이제 김만배 김만배 천하동인하고 저도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천하람 후보가 아무래도 천하로 시작되다 보니까 이 TV에서 그렇죠. 나오면 다 천하동인, 천하용인 이랬거든요. 그래서 천하용인입니다. 이거 완전 처음에 이제 장명부터 천하동인을 따라하는 그 밭에부터 저는 망했다. 그렇네. 천하용인이 아니고 따라할 게 없어서 그걸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하는 게 보니까 거기서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하람 후보에 천하를 써서 천하용인이 되는데 일단 장명부터 실패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간에 프로듀싱을 하다 보니 이준석이라 아바타라는 한계를 다 넘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허은하 최고위원은 저희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포커스가 아무래도 대표 선거에 맞춰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목소리를 냈는데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들은 도대체 누군지 또 몰랐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마지막 그 기자회견을 이 이준석 전 대표가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들의 일거러진 영웅이 나오고 대통령이 비유했냐 안 했느냐 하는 음석대도 나오고 또 홍준표 시장하고 또 체육부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까지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저번에 뭐 마치 본인이 억울하게 당대표직에서 끌려 내려온 것에 대한 약간 화풀이 정치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로 마지막에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번에 천하용인은 전체적으로 좀 실패한 뭐 이게 뭐 걸그룹 무슨 걸그룹도 아니고 그런 아이돌 그룹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좀 기고만장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본인을 벤허에 비유를 했습니다. 벤허 그리고 천하용인을 네 마리 말로 비유를 했어요. 전차를 자기가 끈다고 했어요. 근데 네 말이 한꺼번에 꼬꾸라지니까 그 위에 타고 있던 이준석은 낙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송원재 대표께서는 정치 자질을 제가 썼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을 읽어보면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준석, 천하람 같은 소위 청년 정치를 이야기하는 저 세력을 정리해야 된다.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은 남자 여자 사이에도 그렇다시피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정치인은 어떤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보다 서서히 잊혀져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자질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준석 천하람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자질이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청년 정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대체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도 이준석 그 개는 서서히 사라져 갈 것이다. 결국 자질이 있는 사람들, 선거 때 당장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 발탁하기보다는 자질이 되는 사람들, 그런 게 이번에 뭐 청년 대표위원 장해찬도 당선이 됐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인물로 자질이 되는 사람으로 대체해 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의 스타일상 계속 또 그 어떤 소동이 벌어질 텐데 이어서 돌발로 OX 한번 하시죠. 이 1차, 2차 그 징계를 받아서 이준석이 이번에 출마도 못했는데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립니다. 그럼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죠.
그러면은 그 총선 국면에서 다시 이준석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소동을 벌일 텐데 이번에 또 그 2차 징계를 받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개고기에 비유하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가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분란을 일으켰는데 자, 이준석에 대한 3차 징계 필요하다 O, 필요 없다 X. 3차 징계 OX로 하시죠. O. O. 필요하다. 필요하다. 왜 필요하죠? 3차 징계. 드러났습니다. 지금 검찰에 2달 전에 넘어가 있습니다. 성상납 부분이. 그 기소가 됩니다. 경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어요. 아, 그렇죠. 대사관 넘길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무고죄의 대상이 뭐 가세연이라고 하는 유튜브죠. 가세연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팩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준석이 성상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에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정당에서 그대로 징계하고 정당과 분리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분리할 겁니까, 그러면? 아, 그러면은 이번에 대통령을 비판해서 그 3차 징계를 한다기보다 이 사법 처리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징계를 해야 된다. 자, 두 분 중에서 어느 한 분만 말씀하시죠. 어느 분은 말씀하시죠. 제가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지금 기소가 되고 하면 굳이 이준석을 당의 손에 피를 안 묻히더라도 이준석은 내년 총선에서는 나올 수 없게 됩니다. 텔레파시 통하는 것 같은데. 아,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굳이 이제 더 이상 안 묻혀. 굳이 징계까지 할 경우는 또 당이 시끄러지겠죠. 그러니까 또 가처분하고 막 그러나요? 또? 그러니까 굳이 징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요. 내년에 사실은 총선에는 거의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무고죄로 진행이 되면 이것이 사실은 뭐 거의 뭐 아마 형사처벌이나 여러 가지 받게 되면 내년 총선까지는 나가기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반말. 지금 이재명이 기소가 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내려놓지 않아야 되느냐 지금 논란이 일고 당원 있습니다. 80% 가지고 하죠. 이재명에 대해서 저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도 기소가 되면 징계가 있어야 징계가 됩니다. 추가 징계가 있어야 그게 공당의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완전히 사람들 보면 갈려요. 상당히 갈리는데 어쨌든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항상 이 말썽거리죠. 말썽거리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그런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응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선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치를 하려면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지금 김기현 대표가 새로 출범을 했는데 오늘 현충원도 했는데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정가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탈하게 별탈 없이 총선까지 이어져서 공천권도 행사하고 할까? 자, OX로 해주시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여태까지 선거 앞두고 비대위가 빈번하게 뭐 됐기도 했고 또 김기현 대표가 일종의 갈린 성격이기 때문에 이 험난한 정치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데 전부 다 무탈 없이 간다. 세 분 다 일제히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잘 넘어갔습니다. 글쎄요. 한동훈. 자, 그럼 이어서 한동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뛰어들까? 보도판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인문은 지금 기정사실화됐고 최대 승부처가 수도권이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49석 중에서 40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겨우 9석. 그래서 수도권 맞춤형으로 한동훈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말은 곧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현 대체제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선거를 위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는 아무래도 울산에서 오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약하다. 그래서 선거 앞두고는 다른 대타가 나설 수 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한동훈 정치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뛰어들까? 자, 들어주시죠. 우선 김철현 의원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저 두 가지 시나리오도 봅니다. 일단 뭐 내년 총선에 전격적으로 차출되고 그래서 아마 총선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아마 국회 비례대표로 본격적인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김기현 대표 체제는 그대로 가는데 맞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되면 김기현 대표 혼자만이 아니고 대표를 포함한
총선 선대위가 구성이 되고 그렇죠. 그때 다양한 분들이 또 우리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럼 이번 하반기에 아마 소폭의 개각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원희룡 장관, 뭐 권영세 장관 이런 분들이 당으로 복귀할 시점쯤에 아마 한동훈 장관도 그런 형태로 아마 이 당에 들어와서 아마 이 총선의 선대위원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본인이 일단 국민의힘에는 아무런 정치적 빚이 없습니다. 빚이 없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강조하는 게 법치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법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치를 완전히 제도화 시키려면 꾸준히 법무장관을 유지를 하다가 예를 들어 뭐 내년 총선 그다음 2026년 지방선거 끝나고 아마 총리로 전격 발탁되면서 대선에 직행하는 그런 것도 구상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97년도에 이해창 때도 보면 예. 이해창 후보 때도 보면 국무총리 하다가 총선에 들어와서 총선을 승리로 그때 5대 때죠. 이끌고 바로 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창 케이스를 좀 벤치마킹하면서 지금 정치에 대한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다음 대선 때 이 한동훈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서로 맞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번에 그때 4년 정도 되면 재판이 어느 정도 완료돼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예, 완료되면 아마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출마할 수 있든지 그 가능성도. 출마할 수 없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저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을 했고 의사 발언하고 한 게 결국은 전초전이네. 맞습니다. 전초전입니다. 우리 김경구 본부장께서는 뭐라고 적었었을까요? 연말 사직, 내년 총선 강직은 안 맡을 것 같으세요? 선대위원장. 그런데 이거 뭐 사실은 저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올 거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처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연말 정도 되면 아마 또 뭐 이재명 민주당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또 힘든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한데 그 한동훈 장관을 분명히 차출하려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차출을 하죠. 네, 분명히 데리고 올라 할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을 때는 뭐 방법은 선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 본인만 생각한다면 수도권 험지에 본인이 직접 출마를 하고 거기서 수도권 전체 선거를 이끌어 나간다. 이런 방안이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멀리 가기 힘들다면 마포에서 누굽니까? 정청래 의원하고 마포에서 한판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안철수 나오라고 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안철수 네가 와라 했는데 자기 보낸다고 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비례대표 또 앞순위 정도를 받아가지고 전국 선거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는 한동훈 본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까지 안정적으로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나가느냐 그 부분과도 그렇죠. 약간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송원재 대표께서는 어떻게 저는 총선 예. 너무 간단하게 적지 마세요. 좀 이렇게 그래서 기대가 확 무너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자신은 지금 총선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안 내세우고 싶을 겁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똑같은 검사 출신입니다. 또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저는 사법 리스크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바로 총선에 투입되면 그것도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는 내년 총선의 큰 그림이 150석이냐 170석이냐 이 차이일 거라고 봅니다. 170석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동훈, 원희룡, 권영세가 다 투입이 된다.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은 잡고 있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보면 한동훈까지 투입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뜻에 달려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당에서 가만 놔둘라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윤심이 전당대회에 작용한 것도 결국 내년 총선을 위해서예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가 안 되면 내가 그 대선 때 약속한 거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때 상황을 봐서 정말
한동훈이라도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마 적극적으로 자출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제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서 정진석 비대위는 9개월 동안 활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 9개월 성적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보도에 적어 주시고 이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동안 이준석의 가처분 소동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출범을 했죠. 그 소동 때문에. 그리고 경선 룰도 다 바꿨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야당과 대치하는 이 과정에서는 또 성적을 뭐 어떻게 받을지는 각자 판단이 다를 것 같은데 자 먼저 들어주시죠. 점수 82점, 80점, 90점, 82점, 80점 최하 점수 내리신 김경국 본부장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권에서 80점이 잘한 건가요? 세 사람에서는 낮은 점수지만 네. 절대 낮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 짭니다. 이거 평가할 때 뭐 60점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럼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비대위란 게 원래 존재감이 없는 거거든요. 원래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평가가 나쁠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80점을 평가가 안 나쁘다는 걸로 적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구원투수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준석 전 대표 그때 뭐 박탈당하고 그다음에 누가 나왔죠? 주호영 비대위가 그때 주호영 비대위가 뭐 그 앞전에 저 권성동 권한대 대행 권성동 대행 그리고 그다음에 주호영 비대위가 주호영 뭐, 비대위 네. 이렇게 무너지면서 구원투수로 나왔는데 구원투수로 나와서 당을 잘 꾸려왔죠. 잘 꾸려왔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지금 저 민주당보다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뭐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이란 걸출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그 정당 지지율도 역전시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말썽 많았고 더 시끄러울 뻔했던 전당대회 무사히 잘 치르고 당을 안정화시켰다. 그런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근데 20점은 왜 깎였죠? 그렇게 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저 정도 헤매고 있으면 훨씬 더 앞서서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이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 2점 주신 우리 송원재 대표께서는 조금 성의 없이 82점. 적으신다 해서 80점 적을 걸 좀 있어 보이려고 82점으로 했습니다. 야, 들고 말씀하시죠. 18점이 어디에서 깎였느냐. 전당대회가 굳이 이렇게까지 미룰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봅니다. 그다음 당헌 당규 개정하면서 좀 더 강하게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나설 수도 있었는데 뭐 여러 번 그 권성동이나 주호영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원내 내각에서 윤석열 정부와 엇박자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강하게 정진석 위원장은 나갈 수 있었는데 한 템포씩 늦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정진석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치를 아직도 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제가 18점을 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성의 있게 2점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앞으로 적어줬습니다. 많이 쓸 생각입니다. 우리 김철원 의원께서는 저도 가장 뭐, 많은 점수. 하여튼 10점은 왜 깎였죠? 뭐 99점 뭐 청와대 입장에 뭐 우리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 한 99점 될 텐데 오. 그 정도까지 주기는 그렇고 한 90점 준 건 그만큼 잘했다는 뜻입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시는 것처럼 하여튼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당이 비상대책위원회가 9개월이 되는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본인이 아무래도 다선의 유형을 보여줬다. 5선의 그리고 정치부 기자, 정무수석 그리고 5선을 한 그 다선의 위험으로 사실은 여소야대라고 하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서 이 정도로 당을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했으면 상당히 그런 부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본인이 어쨌든 전당대회까지 그리고 넘겨준 그 순간까지 사실은 우리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올랐다는 건 아마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조금 만족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선들이 보여주는 좀 선당 후사, 특히 본인이 국회 부의장직을 내놓고 이 비대위원장직에 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원들이 이 선당 후사하는 모습은 정말 좀 배우고 본받을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이거 호평을 하시는데 김경국 본부장께서 그 민주당 이재명 리스크가 갔는데 지지율이 왜 그것뿐이 안 되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상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의 민주당 상황 이것을 또 사자성어, 고사성어, 속담으로 좀 길게 좀 하셔도 되고 풀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또 법원에 가야 됩니다. 매주 금요일 날 그 지금 재판을 받는데
그런 뭐 법원 리스크도 있고 이번에 선거법이죠. 재판받는 건 선거법인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검찰로부터 수사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백현동 또 대북 송금, 뭐 변호사비 대납, 지금은 또 새로 정자동, 뭐 호텔 부지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 체포동의안에서 반란표가 일어나서 친명 비명 간에 사생 결단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자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길게 적으신 분이 누구시죠? 김철현 기억해서 제일 저도 길게 11자를 적어요. 4단계 자중질환 이점 투구 점입 가경 사생 결단 먼저 저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4단계로 표현하고 싶은 게요. 처음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됐을 때 그때 당론으로 부결시키자고 하다가 그 우리 자율투표를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반란표가 많이 나오면서 그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팬덤이죠. 그 개혁의 딸, 개딸들이 공천 살생부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친명과 비명 간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전 투가 벌어졌다고 보고요. 그다음 점입 가경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제 사생 결단,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누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 왔다. 그래서 아마 지금 비명계 의원들 이번에 특히 익명의 그늘 속에서 숨어서 이 반대표를 기권하고 모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건 도박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요 사생 결단의 순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 사생 결단 다음은 뭘까요? 분당? 사생 결단 뭐 다 폭망 안 됐습니까? 폭망. 모두 폭망. 총선 전에 분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분당할 가능성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 예. 왜 사람이 없어서. 왜냐하면 아마 이번에 2차 체포 동의안 때 조금 동향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아마 친명계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정치 초보고 중앙정치 처음이라고 하지만 아마 부족한 정치력 어떤 부분에서 조금 메꿔서 뭔가 다른 타협책이나 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길게 적으신 우리 송은재 대표. 이건 좀 마음에 드네요. 꼭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아나. 11자를 적었습니다. 이거 무슨 지금 의미죠? 친명, 비명, 소위 반명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몇 그러니까 뭐 부산의 전 최고위원이었던 김혜영 전 의원이라든지 이상민이라든지 뭐 몇몇을 빼고는 모두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서로 비방하는 것이 서로 뭐 정치 장사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공천 가지고 서로 장사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뭐 뛰어난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까지 수준 낮은 정당이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친명은 소위 레밍처럼 어디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이재명을 그냥 따라가는 레밍, 겁니다. 들쥐. 예, 레밍. 들쥐들이 그 집단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낭떠러지 하나가 떨어지면 계속 따라 떨어지죠. 그럼 만명은 무슨 비전을 보고 지금 반대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나지?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하는 것이 공천에 유리할까 아닐까? 지금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정치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때 기성 권위에 도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연판장입니다. 예. 연판장 하나를 못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살아있는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저승 맛은 뭘까요? 저승 맛을 구속일까? 대표 구속?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구속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구속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보러 그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나가라고 하는데 이재명의 죄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얼마만큼 죄를 지은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재명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고. 죄를 지을 때부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야 된다를 계산하면서 지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장실질심사 가면 이재명은 구속입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준비된 범죄를. 그럼요. 근데 너무 많아서 자기가 기억할까?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경국.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아나 이거는 사실은 조경태 의원한테 그걸 저작권을 물어야 되나요? 조경태 의원이 했던 조경태 말이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게 대책점에 서면서 했던 말이 맞습니다. 로얄티를 다음에 나중에. 로얄티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 전에 조경태 의원은 저한테 줄 게 많은데. 가장 간략하게 적은 김경국 전 본부장. 그래도 8자인데 예. 8자가 간략하게 됐네. 예. 전전긍긍. 사실 지금 어쩔 민주당 이 대표도 그러고 민주당 의원들 전부가 지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하셨듯이 저도 사면초가 내후외환 자중질환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행편을 얘기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니가 가라 하와이 이런 것도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서로 나가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친명 니네들이 나가라 아니면 뭐 비명이 나가라 뭐 아마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친명과 비명 간의 싸움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구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흥미진진이라는 단어도 사용해봤습니다. 지금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니까 친명은 그냥 비명 나가라.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비명계 갈 데가 어딨냐, 나가면은 뭐 받아줄 데도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434억 원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당사가 300억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재정 파탄이 오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거 외에 그것은 재판에 들어간 거고 선거법은 또 다른 혐의로 곧 또 다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가능성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꼼수를 부린 게 뭐냐면은 투표 보이콧이에요. 자, 그러면 투표 보이콧 이야기를 지금 뭐 두 사람인가 했는데 이번엔 OX입니다. 체포 동의안이 또 상정되면 민주당은 표결을 보이콧한다 O, 안 한다 X.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재적위원 가반수 출석의 출석위원 가반수가 가결이 되는데 재적위원 가반수면 150명이 넘어야 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169명이니까 아무도 투표장에 안 가면은 본회의장에 안 가면 투표를 못 한다는 건데, 자, 이 꼼수가 쓸까요? 자, 우선 쓴다고 하신 우리 김경국 본부장부터. 근데 이제 어쨌든 꼼수를 쓰긴 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진행자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본회의장을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지금 꼼수를 쓰기에는 좀 많이 좀 부담스러워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또 상정되고 또 상정되고 이런 식으로 되죠. 가면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아마 저렇게 하지 않을까. 국회법을 우리가 개정하자. 아, 예. 국회법을 개정하자. 국회법을 개정을 한번 표결이 무산되면 예.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다음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서는 상정할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 이게 뭐 과연 국민들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처리하는 거 우리는 너무 잘 봤지 않습니까? 절대 무리한 시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이 이 보고가 되고 나서 24시간 후에 72시간 그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표결을 못하면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자동적으로 상정이 돼요. 예. 그러면 거기서 또 투표 안 하면 그다음 본회의 계속 상정이 되니까 그걸 계속하기는 부담스러워요. 그걸 아예 법을 고쳐버리자. 네. 169석인데 뭐 못할 게 뭐 있냐? 내부에서 분명히 얘기 나올 민주당 관계자가 겁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바로 또 법안을 추진할 수도 있는 우리 김철현 의원께서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예, 뭐 저는 이번에 2차 체포 동의안 일단은 뭐 결사 저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로 친명계와 비명계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 폭주 기관차 비슷하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익명으로 그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그 비명계 의원들을 각자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득하거나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지금 누가 이제 만약에 본회의장 앞에서 그 이제 들어가는 의원들 표결하는 날 들어가는 걸 아마 본회의장 로텐도어 앞에 친명계 의원들이 우르르 나와서 김용민, 정책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들어가지 말라고 굉장히 종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들어가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무효하고 기권표를 썼던 그 사람들로 찍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그런 굉장히 강압적이고 굉장히 정말 완전히 좀 비헌법적인 그런 방법을 이번에 2차 때 좀 쓰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숨어있던 그 익명, 무효표, 기권표, 비명계 의원들이 누구인지도 다 드러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게 어쨌든 간에 그 비명계 의원들도 나름대로 이번에 양심표를 던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본인들이 아마 커밍아웃 할 가능성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2차 체포 동의안 할 때는 이 방법은 친명계 의원들은 무조건 표결 보이콧하는 방식을 이 수법을 쓸 것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거기에 되든 따라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아마 거기에 따른 본인들이 실체를 드러내는 커밍아웃을 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우리 송원재 대표께서는 꼼수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꼼수를 못 쓴다라고 봅니다. 이게 먼저 누가 표결 보이콧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 안민석하고 뭐 며칠 했죠. 제안을 했을 때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걸 표결 보이콧을 하면 부결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음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야 되는 걸로 볼 거냐. 국회 사무국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부결이 아닌 다음 재상정으로 본다. 그래 양당에서 합의를 인정을 했어요. 만약에 이걸 부결로 보든 다음 상정으로 하든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그러면 다시 구속영장을 치지 못하느냐 또 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회가 검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검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검찰이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단 표결을 보이콧하면 검찰이 계속 구속영장을 쳐야 합니다. 이건 이미 논의도 안 한 것이거든요. 이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죽을 깨를 낸 것이다. 아직 저승맛을 못 봤다. 근데 아마 민주당은 뭘 해도 상상 이상입니다. 아마 분명히 묘책을 만들어낼 겁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정이 됐을 때 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 자 포맷을 좀 새롭게 바꿔본 송국권의 혼술 타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우리 패널들과도 좀 상의를 해서 좀 글자도 좀 많이 적고 한자도 적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대구 스픽스는 저도 상당히 즐겨보는데 이 어떤 대구 지역에서 아주 쓴소리를 하는 그런 그 유튜브 기반 인터넷 언론입니다. 대구 스픽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